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조선의 대외관계와 양난의 극복 네 번째 시간, 양난 이후의 대외관계가 어떻게 될까? 첫 번째 일본과의 관계입니다. 외란 이후에 일본은 국교가 단절이 되죠, 그죠? 뭐 당연합니다. 그런데 에도 막부가 일본의 외란 이후에 성립된 도쿠가와에 의해서 이 에도 막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 선진문물을 수용을 하기 위해서 조선의 국교 재개를 요청하게 됩니다. 당연히 조선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게 되죠. 전쟁할 때는 언제고, 그죠? 그러자 에도 막부에서는 도쿠가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전쟁을 반대했었다. 그리고 나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국교 재개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이 이게 진짜인가 싶어서 사명대사 유정이라는 승려를 파견해서 살펴보자 보면서, 그리고 또 이때 그 진심을 알고 포로를 많이 데려오게 되죠. 그러자 조선에서는 이게 그렇다 해서 1609년에 기후약조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교를 재개하고 부산포에 다시 외관을 설치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무역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란 이후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또 하는 것은 바로 통신사를 파견하게 되는 겁니다. 일본이 막부의 실권자인 쇼군이죠. 이 쇼군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 조선의 사전 파견을 요청하게 됩니다. 쇼군이 새로운 쇼군이 즉위하게 되자 조선한테 사절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하게 되죠. 근데 그때 파견되는 사절이 바로 통신사가 됩니다. 외란 이후에 한 200년 걸쳐서 한 12번이나 갔었다고 그랬는데, 이들이 갈 때마다요, 적게는 300명, 많게는 한 500명 정도 갔다고 그럽니다. 그냥 쇼군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 간다 그러면 사절 몇 사람만 가면 되는데, 그죠? 그런데 300명에서 500명이 갔다는 사실은 이들이 대부분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조선의 학자들과 그 다음에 기술자들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바로 일본은 다 반대로 말하면, 그죠? 반대로 말하면은 일본은 이 통신사를 통해서 조선의 선진의 학문을 받아들이고 또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통신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외란 이후에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사람이 바로 안용복입니다. 안용복 그러면은 뭐죠? 바로 또 울릉도 독도가 됩니다. 그죠? 조선 후기에 일본 어민이 울릉도와 독도에 자꾸 침범해서 거기서 계속 오로 활동 고기를 잡게 됩니다. 조선에서 강력하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안용복이 일본 어민을 몰아내고 울릉도까지 직접 가서, 그죠? 일본 어민을 몰아내고 일본에 건너가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받고 돌아온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울릉도와 독도에 일본 어민들 오지 마라라고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뒤에 정부는 울릉도의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울릉도를 정식 조선의 영토로 인정을 하면서 독도까지 관할하게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청과에는 호란 이후가 되면은 4대 관계를,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우리가 군신 관계를 체결했고 굴복을 했었기 때문에 4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신의 왕래와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이때 북부운동이 또 전개가 됩니다. 청에 굴복한, 그러니까 이 청나라는 여진족 오랑캐인데, 그죠? 오랑캐에게 굴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수치를 씻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기회에 우리가 청을 정벌하자는 그런 주장이 제기가 됩니다. 이걸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효종입니다. 임진왜란 때요, 병자호란 때에 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강화를 맺고 난 다음에 2명의 왕자가 인주를 잡혀갑니다. 첫째 아들이 소현세자였는데, 소현세자는 청에 잡혀갔는데 청에 가가지고 청의 선진문물에 반해버립니다. 선진문물이 너무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소현세자는 나중에 돌아와서 곧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한 명이 누구냐 하면은 2명이 갔을 때 또 한 명이 둘째 아들이었던 봉임대군입니다. 근데 봉임대군은 소현세자와는 좀 다르게 여기에 대한 보복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소현세자가 죽자 봉임대군이 세자가 됐다가 아버지 인조가 죽고 효종으로 왕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효종은 바로 청을 정벌하자는 북부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송씨를 비롯한 서인 세력들과 함께 이래서 추진하게 되고, 그러면서 군대를 양성하고 성곽을 수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청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청의 세력이 점차 확대가 되고 이걸 하려는 재정도 부족하고 그 무렵에 또 효종이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이 북부운동은 쇠퇴하게 됐었죠. 자, 그런 사이에 어떤 일이 생각하면은 효종 때에, 그러니까 북부를 추진하고 있을 때에 청과 러시아 사이에 국경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원군을 요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2차례에 걸쳐가지고 군사를 파견해서
우리 북부를 추진하던 그 군대의 좀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기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런 사이에 이 청을 가만 보니까 우리가 정발할 대상이 아니고 그들을 배후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청에 다녀온 사신들이 청의 새로운 문물을 점점 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랑캐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문화가 너무 발달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회에 청의 문화를 우리가 배우자라고 하는 그런 북한론이 제기됩니다. 청의 발전된 문물을 배우고 이걸 적극적으로 수용해가지고 부국강병을 이루자는 그런 주장이 제기가 됩니다. 이들은 실학자들이 이런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박채가 그리고 또 박채가의 스승이었던 박시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운동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청과의 문제에서는 또 간독 이송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17세기 말에 청과 국경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청나라가 만주적이 청을 세우게 되고 거기에 쉽게 말하면 청나라의 발상지가 됩니다. 거기에 조선 사람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청이 거기는 조선 사람 물러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아니다 이거 얘네는 우리 땅인데 라고 해가지고 바로 국경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조선과 청의 관리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백두산 일대를 답사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쭉 살펴보고 그 국경을 확정을 합니다. 국경을 확정하고 거기에다가 바로 여기가 국경이다라고 하면서 비석을 세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백두산 정계비가 됩니다. 1712년에 세우게 되는데 이 백두산 정계비에 뭐라고 적어놨냐 하면은 서쪽으로는 압록이고 동쪽으로는 토문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국경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우는 비석이 바로 이 비석이죠. 자, 우리 오늘은 우리 외란 이후에 외란과 호란 이후의 대외 관계, 일본과의 관계, 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